1964년 어느 늦은 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기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거대한 흰 사슴 같은 걸 보고 깜짝 놀라 거의 충돌할 뻔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건 그냥 사슴이 아니라 훨씬 더 이상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였어요. 이 만남은 단순한 야생동물 목격이 아니라 에팔레치아 산맥 깊숙이 숨어있던 소름 끼치는 비밀을 풀어버린 사건이었죠. 과연 그 어둡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배회하는 진짜 정체는 뭐였을까요?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기자님의 늦은 기갓길. 1964년 6월 16일 저녁이에요. 32살 기자 로버트 코크렐은 웨스트 버지니아의 작은 지역 신문사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죠. 곧 다가올 7월 4일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기사를 쓰고 동네 공지사항 몇 개를 검토한 뒤 이제 집에 가면 되는 날이었어요. 로버트는 이 동네 토박이었고 센티넬 신문사에서만 해도 거의 10년 가까이 일했어요. 사실 요즘 이 마을은 정말 조용해졌거든요. 1900년대 초에는 철도가 번성해서 활기 넘쳤던 곳인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고등학교 미식축구 경기나 교회 행사가 제일 큰 뉴스거리일 정도로 평화로운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늘 다니던 집으로 가는 길을 출발했어요. 그가 다니는 길은 타이가트 강 서쪽 제방을 따라 난 도로였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차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죠. 가끔 달빛이 강물 위에 반짝이긴 했지만요. 로버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별 생각 없이 운전하면서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119 번국도 위에 휘파람 소리. 로버트가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중간쯤 되었을 때 아주 가늘고 높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창문 틈새로 바람이 새어 들어올 때 나는 그런 소리였는데 차창은 꽁꽁 닫혀 있었거든요. 혹시 차에 작은 문제가 생긴 걸까 싶어서 속도를 살짝 줄였죠. 그런데 소리가 밖에서 강둑 쪽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커브를 돌자마자 헤드라이트에 확 들어온 광경에 로버트는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앞으로 약 50야드쯤 떨어진 곳에 눈부시게 하얀 사슴 한 마리가 서 있었거든요. 로버트는 사슴을 수도 없이 봤지만 이렇게 새하얀 털을 가진 녀석은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보통 사슴이 아니었죠. 어깨 높이가 적어도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지금까지 본 사슴 중에 가장 거대한 놈이었어요. 차 안에 앉은 채로 로버트는 숨죽이고 그 장엄한 녀석을 바라봤어요. 하얀 사슴은 태연하게 양쪽 차선을 가로질러 건너가더니 맞은편 숲속으로 스르륵 사라졌죠. 그 순간 로버트 마음에 제일 먼저 든 감정은 걱정이나 혼란이 아니라 가슴이 뛰는 설렘이었어요. 기자인 그는 직감했죠. 이건 대박 기사감이다. 이렇게 특별한 사슴이라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테고 어떤 매니아들은 그 사슴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기만 해도 돈을 아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로버트는 정확한 위치를 메모해 두고서야 집으로 향했답니다. 숲속의 공포. 집에 돌아온 로버트는 바로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이상한 목격 장면을 떠올려요.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 만남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었는데도 로버트는 친구인 제리 모리스와 짐 마우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로버트가 말했어요. 이거 진짜 이상하게 들릴 거야. 근데 119 번국도에서 뭔가를 봤어. 너희랑 같이 다시 가서 확인 좀 해주면 안 될까?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 때문에 제리와 짐은 바로 달려오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로버트는 거실을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자신이 본 커다랗고 창백한 사슴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덧붙였어요. 근데 그게 딱 집어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리와 짐은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몰라도 친구가 많이 불안해 보이는 걸 느끼고는 같이 다시 가주기로 했어요. 잘하면 희귀한 동물을 볼 수 있고 최악이라도 친구를 안심시켜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세 사람은 로버트 차를 타고 119 번국도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로버트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차를 세웠지만 시동은 꺼지지 않은 채로 뒀어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로버트가 중얼거렸어요. 이거, 오길 잘한 선택이었을까? 제리가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다 왔는데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 세 사람은 손전등 하나만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로버트가 사슴이 건너간 곳을 가리켰더니 정말로 도로변 풀들이 무거운 무언가에 짓눌린 듯 납작하게 꺾여 있었어요. 짐이 농담을 던졌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들이 주변을 살피는 동안 로버트가 전에 말했던 그 휘파람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훨씬 크고 약 30m쯤 떨어진 숲속에서 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가지가 아니라 굵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무거운 딱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뭔가 큰 게 나무 사이를 뚫고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로버트가 긴장한 채 제리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손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바로 저 너머에서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반대편, 도로 건너편에서 다시 휘파람 소리가 울렸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우리를 완전히 에워쌌던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셋 다 차로 뛰어갔어요. 제리는 문손잡이를 더듬거렸고, 짐은 불안한 얼굴로 손전등을 뒤로 비췄고, 로버트는 손이 떨려서 시동을 여러 번 걸어야 했어요. 겨우 차를 출발시켜 그렇게 빠르게 도망쳤기 때문에 로버트는 거의 핸들을 놓칠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 마을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 로버트는 아주 간단한 기사를 썼어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큰 흰 사슴, 그러니까 알비노 사슴을 봤다는 내용이었죠. 그 휘파람 소리는 아마도 특이한 짝짓기 울음소리였을 거라고 쓰고, 그날 밤 자신과 친구들을 소름 돋게 했던 무서운 부분들은 아예 빼버렸어요. 사실 로버트가 기사에 넣지 않은 건 그날 밤 로버트와 제리, 짐 셋이 로버트 집 부엌에 모여 앉아서 계속 우리 착각한 거야, 너무 놀란 거야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진정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목요일 신문에 실리자마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문사로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걸려온 전화는 로버트가 사슴을 본 곳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 사는 마거리 벤슨 아줌마였어요. 아줌마 말로는 로버트가 만난 날짜 이틀 전인 6월 14일 밤에 커튼 치려고 창문 앞에 섰을 때 마당에 커다란 흰 사슴이 천천히 지나가는 걸 봤대요. 남편을 불렀는데 남편이 오는 사이에 사슴이 싹 사라져버렸고요. 그런데 제일 이상했던 건 평소 사슴만 보면 미친 듯이 지저대는 그 집 점원 세퍼드가 그날은 입도 뻥끗 안 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침대 밑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바비 가렛이랑 톰 허친슨이라는 10대 친구 둘이 전화했어요. 얘들 말로는 기사가 나오기 닷새 전에 저녁 늦게 강에서 낚시하다가 똑같은 흰 사슴을 봤대요. 바비가 그러는데 그 사슴이 강물 속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쪽 강은 꽤 깊어서 보통 사슴들은 절대 안 들어가는데 말이죠. 톰은 사슴 걸음걸이가 너무 이상했다고 했어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길게 피해 가듯이 천천히 의도적으로 발을 내디뎠다고요. 기사가 난 지 사흘 만에 신문사에 20건이 넘는 목격 제보가 들어왔어요. 신기한 건 최근 일만이 아니라 몇 달 전 일도 이제야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야 믿어줄 것 같아서요 하면서요. 에드 커틀러라는 농부 아저씨는 4월에 닭장 근처에서 엄청 큰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밤새 닭 3마리가 사라진 다음 날이었대요. 발자국은 사슴 발자국처럼 생기긴 했는데 훨씬 크고 간격도 엄청 넓어서 다리가 엄청 긴 무언가가 지나간 것 같았다고 하네요. 사냥꾼의 조우. 그러다가 로버트가 처음 목격한 지 약 한 달 뒤인 7월 18일, 우디 윌리엄스와 그의 아버지에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디랑 아빠 칼은 강 근처에 빽빽이 우거진 숲 옆에 있는 자기네 땅에서 오후 내내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마지막 장작을 픽업트럭에 싣고 있는데
평소에는 아주 차분한 그들의 블러드하운드 듀크가 갑자기 엄청 불안해했어요. 듀크가 계속 짖으면서도 뒷걸음질치고 불안한 듯 우디 다리에 바짝 붙어 있었거든요. 이 숲에서 사냥을 40년이나 한 베테랑 나무꾼인 칼은 나중에 경찰에게 내 평생 저 녀석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 봤다고 말했어요. 칼은 우디에게 트럭에 있는 산탄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거였어요.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하면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신호니까요. 칼은 총을 조심스럽게 장전한 뒤 항상 땅을 향하게 들고 있었어요. 둘은 조용히 서서 나무들이 우거진 숲 가장자리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다 약 50야드 떨어진 곳에서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천천히,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요. 칼은 큰 사슴이 빽빽한 덤불을 뚫고 지나갈 때 나는 소리 같았다고 했어요. 소리는 숲이 가장 빽빽한 가장자리 근처에서 멈췄어요. 30초 정도 모든 게 조용했죠. 듀크는 계속 낮게 으르렁거리면서도 관심을 끌지 않으려는 것처럼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거대한 하얀 사슴이 나무 사이에서 걸어 나왔어요. 몬태나에서 엘크를, 캐나다에서 무스를 사냥해본 칼이 말하길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본 사슴 중 단연 가장 컸대요. 어깨 높이가 최소 7피트는 되고 무게는 1000파운드에 가까웠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칼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총을 겨누고 있던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방아쇠를 당길 뻔했는데 그 사슴은 그냥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도 없이 몸을 돌려 다시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디와 칼은 그 후에도 10분 정도 꼼짝 않고 서서 귀를 기울였고 듀크는 계속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마침내 칼이 집에 가자 하고 말했어요. 도구를 챙겨 바로 차를 타고 경찰서로 달려가서 자신들이 본 것을 신고했답니다. 몬스터 매니아. 그들이 경찰에 흰 사슴을 설명했을 때 신고를 접수하던 경찰관은 그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1964년 7월 중순쯤 되니까 이 백색증 사슴을 봤다는 신고가 워낙 많아서 그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한 현상이 돼 있었거든요. 주립야생동물 관리국에서도 직접 사냥게임 얻은 사냥감 관리관을 보내서 신고 내용을 조사할 정도였어요. 8월 말쯤 되니까 이제 동네 박에서도 관심이 쏟아졌어요. 옆주에서 사냥꾼들이 사진이라도 찍어보려고 아니면 기록급 큰 사슴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안고 몰려들었죠. 지역 경찰은 총을 든 사람들이 숲속을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위험하다며 특정 지역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8월 27째 날에는 안타까운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서로 다른 두 사냥팀이 어두컴컴한 새벽에 상대방을 흰 사슴으로 착각하고 서로에게 총을 쏜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 일 이후로 경찰이 그 지역 야간 사냥을 전면 금지했답니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슴 지키기라는 게 유행처럼 번졌어요. 친구들끼리 차에 바글바글 타고 밤에 돌아다니면서 흰 사슴을 찾아다니는 거죠. 마치 성인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흰 사슴을 봤다 하면 그 순간부터 특별한 클럽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멀리서 하얀 게 보였다거나 휘파람 소리 비슷한 게 들렸다는 둥 확실히 가까이에서 본 애들은 거의 없었어요. 1964년 가을이 되면서 신고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가끔 목격담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름만큼은 아니었죠. 사람들은 사슴이 겨울을 나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말했듯이 자연 위장이 안 돼서 일찍 죽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백색증 동물은 야생에서 오래 살아남기 정말 힘들잖아요. 이야기가 그냥 지역 전설 정도로 조용히 묻힐 뻔했는데 20해 뒤에 아주 놀라운 일이 터졌거든요. 1984년 강 공격 사건. 1984년 여름 오하이오에서 온 친구들이 타이가트 강변에서 캠핑을 하기로 했어요. 그 동네가 낚시로 유명하다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중 제프라는 28살 전기공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베스 낚시에 완전 푹 빠져 있었어요. 친구들은 전혀 몰랐지만 그 지역에서는 정확히 20년 전에 흰 사슴,
알비노 사슴이 자주 목격됐던 곳이기도 했죠. 캠핑 이틀째 되는 밤, 그러니까 7월 14일쯤 됐을 때였어요. 제프는 친구들이 캠프파이어 앞에서 맥주 마시고 있을 때 혼자 야간 낚시를 나갔어요. 빌린 작은 알루미늄 보트를 타고 해안에서 100야드 정도 떨어진 물이 좀 깊은 곳까지 노를 저어갔죠. 1시간쯤 조용히 낚시를 즐기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고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 떠 있어서 플래시 없이도 주변을 꽤 잘 볼 수 있었거든요. 이미 베스 2마리를 잡았고 슬슬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트 바닥이 쿵 하고 부딪혔어요. 제프는 나중에 수사관에게 처음엔 물속에 잠긴 통나무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했대요. 강에 떠내려온 쓰레기가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또 한 번, 이번엔 훨씬 세게, 아래에서 뭔가가 보트를 받쳐 올리는 느낌으로 앞부분이 살짝 들릴 정도였어요. 제프는 깜짝 놀라서 보트 양옆을 꽉 잡고 물속을 들여다봤어요. 달빛이 밝아서 3-4피트 아래까지는 보였는데 물이 빗물 때문에 좀 탁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안 보였어요. 30초 정도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보트에서 1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이 미친 듯이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제프 말로는 물고기 떼가 포식자에게 공격당할 때처럼 물이 소용돌이 쳤는데 물고기 떼는 하나도 없었다고 했대요. 대신 커다랗고 하얀 무언가가 수면 바로 아래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어요. 물이 3-4피트 높이로 튀어오를 정도였죠. 제프는 얼른 노를 잡고 해안 쪽으로 미친 듯이 저었지만 그 날뛰는 놈 때문에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서 작은 보트가 좌우로 엄청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게 제프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제일 설명하기 힘들어했던 부분인데요. 물속에 있던 그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대요. 수면 아래 2피트 정도 깊이의 하얀 형체가 보였는데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제프는 고래 등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바다가 아니라 웨스트 버지니아의 민물 강이라고요. 그놈이 만들어내는 파도 때문에 보트가 옆으로 밀려나갔고 제프는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거의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날뛰던 게 멈췄어요. 물이 쥐하고 조용해졌고 5초 정도 제프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대요. 쾅! 갑자기 보트 밑바닥을 뭔가가 엄청 세게 들이받는 거예요. 보트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제프는 차가운 물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공중으로 튕겨져 나갔다가 떨어졌는데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차가웠대요. 한여름인데도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물속에서 두 번째로 기억나는 건 뭔가가 자신의 다리에 스쳤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살짝 스치고 지나갔는데 느낌이 젖은 고무장갑 만지는 것 같았대요. 제프는 그 순간 생전 그렇게 빨리 헤엄쳐 본 적이 없었대요. 뒤에서 계속 철벅철벅 물소리가 나는데 뭔가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잠수하는 소리였어요. 제프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무조건 해안으로만 헤엄쳤어요. 해안에서 20야드 정도 남았을 때 친구들이 제프가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물속으로 들어와 끌어내줬대요. 당연히 제프는 완전 패닉 상태였어요. 숨을 헉헉거리면서 물을 가리키며 무슨 일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강을 봤을 땐 이미 잔잔하기만 했고 알루미늄 보트는 감쪽같이 사라졌더래요. 제프는 흠뻑 젖어서 덜덜 떨고 있었고 거의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진정시킨 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프가 한 설명이 정말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었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설명이 정확히 20년 전에 사람들이 봤다는 그 동물에 대한 묘사와 완전히 일치했다는 거예요. 외계인일까? 북극곰일까? 자, 여러분 모두 좀 잘 들어주세요. 이건 그냥 10대 애들이 술 먹고 난동 부리다가 물에 빠진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거의 20년 전인 1964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태우게 만들었거든요. 제프가 목격한 일이 지역 뉴스에 나오자마자 그레이 바커라는 UFO 연구가가 완전 꽂혔어요.
그는 타이가트강 주변에서 사람들이 봤던 그 존재가 절대 사슴이 아니라 아마 외계에서 온 무언가일 거라고 확신하게 됐죠. 바커는 1964년 목격자들과 1984년 목격자들을 모두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이 일부러 외면하려고 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었는데요. 바로 여러 목격자들이 똑같이 들었다고 한 휘파람 소리였어요. 그건 지구에 알려진 어떤 동물도 낼 수 없는 소리였거든요. 바커는 이게 아마 외계인들의 통신 장치 소리이거나 아니면 우주선 소리일 거라고까지 주장했어요. 물론 경찰은 이야기를 완전 거세게 밀어붙였죠. 마을 시장은 신문에서 괴물이니 UFO니 하는 소리가 장사에만 안 좋다라고까지 인터뷰했대요. 경찰서장은 1964년 사람들은 아마 밤에 누가 손수레로 장비를 옮기는 걸 멀리서 잘못 본 거라고 했고요. 멀찍이서 보면 그게 사람들이 묘사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큰 흰사슴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고 이건 그냥 순회 서커스에서 도망친 북극곰일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서커스도 곰이 도망갔다고 신고한 데가 없었고 설령 그렇다 쳐도 북극곰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20년이나 어떻게 살아남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설명을 못했죠. 이 사건은 의견이 정말 갈리는 주제예요. 근데 가끔은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오히려 모든 디테일을 다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증이라곤 목격자 진술밖에 없었고 그 진술들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자국은, 사진은, 털 한 올이라도, 흐릿한 사진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목격담은 계속 퍼져나갔고 당시에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전국 신문에까지 실릴 정도였어요. 그래프턴 괴물의 전설이에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대체 이 사람들이 본 게 뭐였을까? 1964년 6월 그날 밤 로버트 코크렐이 봤던 것, 그리고 다른 목격자들이 봤던 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해드린 것처럼 커다란 흰 사슴이 아니었어요. 사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존재였죠. 그들이 본 건 키가 7피트에서 9피트, 그러니까 약 2m 50에서 2m 70 정도 되는 거대한 형체였어요. 어깨가 엄청나게 넓었는데 어깨 너비만 해도 거의 1m 50, 그러니까 5피트에 가까웠다고 해요. 걸음걸이가 굉장히 어색하고 육중하게 움직였대요. 어떤 사람들은 빅풋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빅풋하고는 맞지 않는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머리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적어도 눈에 보이는 머리는 없었죠. 그냥 커다란 창백한 몸통 위에 거대한 어깨만 덩그러니 올라가 있는 형태였어요. 더 기묘한 건 털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 창백하고 물개 같은 피부였대요. 아, 정확히 말하면 새끼 물개 털 같은 느낌이 가장 가까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대한 흰색 직사각형이 팔을 흔들면서 두 발로 고속도로를 가로지르고 있었다고요. 그동안 계속 그 휘파람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냈는데 로버트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끝내 확인할 수 없었대요. 왜냐? 얼굴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요즘 이 괴물은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으로 가장 유명해요. 바로 그래프턴 괴물이에요. 그래프턴 마을은 이 지역 크립티드 이야기를 마을의 문화자산으로 적극 받아들였고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신비한 생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동네 중 하나가 됐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 목격 장소를 보려고 마을에 오곤 해요. 포인트 플레전트의 모스맨처럼 관심은 엄청 많지만 역시 목격 사례는 정말 드물죠. 당시 그래프턴 지역 신문사인 그래프턴 센티넬에서 일했던 로버트 코크렐은 1964년 6월 그날 밤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에서 본 것을 평생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났다고 굳게 믿었대요. 결국 그래프턴 괴물이 대체 뭔지
아니면 진짜로 존재하기나 하는지, 그건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거예요.